이 소설을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소비에트 공화국의 그러한 상징과 어떤 비유를 써서가 아니라 누군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처음에 의도했었던 사상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차츰차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갉아먹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언론을 활용해서 그리고 비밀경찰과 같은 위협과 감시의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괴롭히게 되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책이죠.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영미 문학사에서도 손꼽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죠.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농장은 어린이 버전, 청소년 버전,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접해보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저 책은 내가 그래도 한번 읽어봤어야지 하는 생각에 또 읽어보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유튜브에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봤는데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예전에 느꼈었던 감정과는 좀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살았었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또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느끼는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줄거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목처럼 동물 농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존즈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동물 농장에서 메이저라고 이름을 가진 늙은 수돼지가, 그러니까 늙은 돼지죠. 이 늙은 돼지가 자신이 꿈속에서 봤던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다른 동물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 돼지는 매우 명석하기도 하고 또 존경을 받는 돼지여서 동물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요. 그 동물들은 다양합니다. 말이라든지 개라든지 암탉이라든지 오리라든지, 그리고 당나귀도 있고요. 까마귀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다 모이자 메이저는 정말 대단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흥미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우리 똑바로 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고 그리고 짭소. 우리는 태어나 몸뚱이에 숨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먹이만을 얻어먹고, 숨 쉴 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 힘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하오. 그러다가 이제 아무 쓸모도 없다고 여겨지면 그날로 우리는 아주 참혹하게 도살당합니다. 영국의 모든 동물들은 나이 1살 이후로는 행복이니 여가니 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영국의 어느 동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참과 노예 상태, 그게 우리 동물의 삶입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진실이오. 하지만 그게 자연 질서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영국 땅이 너무 가난해서 거기 사는 것들에게 품위 있는 삶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동무들, 그게 아닙니다. 천만에 결코 그게 아니죠. 영국은 땅이 기름지고 기후도 좋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있다 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이너 농장만 해도 말 12마리, 암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에게 상상 이상의 안락하고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이 비참한 조건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몽땅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동무들,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기 있소.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요.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자 유일한 적입니다. 인간을 몰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굶주림과 고된 노동의 근본 원인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요. 인간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는 젖을 생산하지도 않고 달걀을 낳지도 않으며 힘이 붙여 쟁기도 끌지 못하고 토끼를 잡을 만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동물의 주인입니다. 그는 동물들을 부려먹고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챙깁니다. 우리의 노동이 땅을 갈고 우리의 배설물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지만 우리는 몸뚱이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암소동무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이 짜낸 우유가 도대체 몇천 갤런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우유, 새끼들을 튼튼히 기르는 데 쓰였어야 할 그 우유가 모두 어찌 되었소? 그 우유는 고스란히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암탉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알을 낳았지만 그중 병아리로 부화한 알이 몇 개나 되오. 나머지 알들은 모두 시장에 내다 팔려 존지와 그 수하 일꾼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주었소. 게다가 우리는 그 비참한 일생조차도 자연 수명대로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소. 나 자신으로 말하면 운이 좋았던 편이라 별로 투덜댈 생각은 없소. 나는 12년이나 살았고 내가 퍼뜨린 자손만도 400마리가 넘소. 그게 돼지의 자연스러운 일생입니다. 허나 어느 동물도 끝에 가서는 무지막지한 칼날을 피할 수 없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젊은 식용돼지 제군, 그대들은 1년 안에 도살장에 끌려가 울부짖으며 숨줄을 끊기게 될 것이오. 우리 동물들은 아무도 그 끔찍한 최후를 피할 수 없소. 그러므로 동무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모든 불행이 인간의 횡포 때문이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지 않소. 인간을 제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노동 생산물은 모두 우리 것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 신명을 바쳐 인간이라는 종자를 뒤집어 엎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동무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요. 반란을 일으키라, 반란을. 명석한 메이저의 연설에 감화받은 동물들은 메이저가 말한 대로 실제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간 주인이었던 존지를 내쫓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동물공화국을 만들게 됩니다. 얼마 후 메이저는 늙었기에 죽게 되고요. 그 이후로 동물농장의 리더는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두 젊은 돼지가 맡게 됩니다. 이 두 돼지는 기질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노볼은 재주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뛰어난 점이 있지만 대신에 자신의 일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러한 점이 좀 부족합니다. 반면에 나폴레옹은 욕심이 많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집요함이 있는 돼지입니다. 그리고 그 두 돼지 밑에는 스퀼러라는 아주 언변이 뛰어난 돼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스노볼과 나폴레옹 그리고 스퀼러는 어떠한 리더 그룹들을 형성하면서 이 동물농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세 돼지는 반란의 사상적 기반을 만들었었던 메이저의 뜻을 따라서 그 정신을 동물주의라고 일컫게 되고요. 그 동물주의에 기반해서 총 7개의 계명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7개의 계명 중에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든지 동물들 간에는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든지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든지 또 동물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와 같은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다 적혀서 벽에 붙여지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계명들을 적어놨지만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동물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이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 이렇게 2발을 가진 인간은 나쁘고 그리고 4발을 가진 동물들은 옳다.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해서 그 다음부터 살아갑니다. 이 자치농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빼앗기는 게 적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롭게 굴러가고요. 그리고 동물들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암소에게서 난 우유와 그리고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됐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그 우유와 사과는 돼지들에게만 따로 먹이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언변이 좋은 스퀼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도 돼지이지만 사실 돼지들이 사과나 우유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돼지들이
머리를 쓰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영양분이 필요하고, 우유와 사과는 이 동물 농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 노동을 쓰는 돼지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말을 하면서 왜 우유와 사과가 사라지고 돼지들에게만 주어지는지에 대한 정당화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또 스킬러가 워낙 언변이 좋고 그렇게 정당화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까 2명의 리더였던 스노볼과 그리고 나폴레옹은 사사건건 다투게 됩니다. 두 돼지는 기질도 달랐지만 어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사사건건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풍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산성을 좀 더 높이고 더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두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나폴레옹이 어디선가 자신이 몰래 키웠던 개 9마리를 풀어서는 스노볼을 결국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폴레옹은 유일한 그러한 독재 권력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언변이 좋은 스퀼러는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쫓아내게 됐었던 것은 스노볼이 그동안 어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얼마나 위대한 리더인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동물들을 설득합니다. 제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싸우고 결국은 스노볼을 축출하게 된 그 다음에 나폴레옹과 또 스퀼러가 하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개들을 거느리고 헛간 바닥에 조금 높은 연단으로 올라섰다. 그 연단은 전에 미들 화이트 수태지 메이저가 연설할 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일요일 아침에 회의는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회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그는 말했다. 앞으로 농장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며 그 위원회는 나폴레옹 자기가 주재한다는 것이었다. 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리고 결정사항은 다른 동물들에게 통보될 것이라 그는 말했다. 앞으로도 동물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 깃발을 개양하고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노래하고 그 다음 주에 할 일을 명령받게 될 것이지만 토론은 더 이상 없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스노볼의 축출이 몰고 온 충격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나폴레옹의 이 선언에는 찜찜하고 언짢은 기분이었다. 제대로 따질 말을 생각해낼 수만 있었다면 몇몇은 항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심지어 복서까지도 심기가 편치 않았다. 그는 귀를 뒤로 젖히고 앞머리칼을 몇 번 흔들며 생각을 모아보려 했지만 결국 말할 거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정작 똘똘하게 나선 것은 오히려 몇몇 돼지들이었다. 앞줄에 앉았던 젊은 식용돼지 4마리가 꽥꽥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표하다가 넷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을 지키고 앉았던 개들이 으르렁 으르렁 깊고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발언하려던 돼지들은 입을 다물었고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다. 이어 양들이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쳐댔는데 그 외침은 거의 1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 때문에 토론 기회 같은 것은 사라지고 말았다. 나중에 스퀼러가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농장의 새 질서를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동무들, 여러분은 나폴레옹 동무가 이 가외의 일을 맡느라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다들 고맙게 생각하리라 믿소. 동무들, 지도자 된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지 마시오. 오히려 그 반대요. 그건 무거운 책임입니다. 나폴레옹 동무만큼 확고하게 모든 동물이 평등이라는 걸 믿는 동물도 없을 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데는 나폴레옹 동무도 100번 찬성이요. 그러나 동무들, 여러분은 가끔 틀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럴 경우 우린 어찌 되겠소? 만약 여러분이 스노볼과 그 황당한 풍차 계획을 지지했더라면 어찌 될 뻔했소? 모두 알다시피 스노볼은 범죄자요. 지난번 외양간 전투에서 그는 용감히 싸웠는데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용감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스퀼러는 말을 계속했다. 충성과 복종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양간 전투에 대해선 당시 스노볼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정되었다는 사실이 장차 밝혀질 것이오. 기율이 필요합니다, 동무들. 강철 같은 기율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의 표어요. 우리가 한 발 잘못 디디면 적들이 달려듭니다.
동무들, 여러분은 존즈가 되돌아오는 건 원치 않지요? 이번에도 이런 식의 논의에는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다. 정말이지 동물들은 존즈가 다시 오는 건 바라지 않았고 일요일 아침에 토의를 벌이는 것이 존즈를 되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면 그 토의는 중단되어 마땅할 것이었다. 이제 생각을 다소 정리할 수 있게 된 복서가 동물들의 일반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나폴레옹 동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내가 더 열심히 한다라는 개인 모토 외에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라는 경륜을 하나 더 채택했다. 그 이후로 농장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자기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존즈가 살았던 인간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또 술을 마음껏 마십니다. 원래 계명에는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되고 또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되었지만 어느새 그 계명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행위는 점점 정당화하게 되죠. 다른 동물들은 이처럼 계명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정확히 그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어떠한 계명이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후에 농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다 스노볼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스노볼은 이미 농장에서 축출되었지만 바깥에서 무슨 음모를 벌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잘못된 일은 스노볼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스노볼을 혹시라도 동조한다거나 스노볼이 과거에 우리 농장에서 했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동물은 조용히 사라지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권력을 잡은 돼지들이 사실상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그 존즈가 살던 집에서 돼지들은 다른 외부 세계에서 인간들을 초대해 와서 그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또 술을 마십니다. 심지어 이 돼지들은 인간의 옷을 입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깥 사회에서 온 인간이든 아니면 동물농장을 꾸리고 있던 이 돼지들이든 두 집단 모두 우리의 밑에는 정말 죽어라 일하는 그러한 피억압계층인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자신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에 흥겨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1943년에서 44년 사이에 약 3개월간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실제로 출간된 것은 약 1년 반이 지난 다음에야 출간되게 되는데요. 조지 오웰이 약 3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의 소설을 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어째서 이 소설이 1년 반이나 지나서야 겨우 출판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당시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하나의 편을 이루어서 나치즘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연합국, 다시 말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 소련이 같이 참가해서 이루어진 싸움이었고요. 결국은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영어로 쓰여진 이 소설을 출간할 때 영국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어떤 흥미로운 소설일 수는 있지만 소련의 심기를, 자신들과 같은 편이었던 소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 1년 반의 기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한 출판사의 용기를 통해서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소설에 등장하는 동물이라든지 사건은 그야말로 당시 소비에트 공화국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장의 주인이었던 존즈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인민들을 억압했던 니콜라스 황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던 늙은 수퇴지 메이저는 칼 마르크스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동물들의 반란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뜻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권력을 잡은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당시에 공산당의 어떤 핵심 권력자였던 트로츠키와 스탈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역사 속에서 트로츠키와 스탈린은 서로 매우 갈등했고 결국은 스탈린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트로츠키를 공산당 밖으로, 심지어는 소련 밖으로 축출하게 되죠. 이러한 점들이 이 소설에서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동물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했던 개 9마리는 소련의 비밀 경찰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킬러의 어떤 언변이 좋은 스킬러의 이야기는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였던 프라우다 그리고 다른 언론의 활동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는 그 뜻이 러시아어로 진실이라는, 진리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비에트 공화국은 1991년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 오웰은 1990년대까지 가지 않았죠. 이미 1940년대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으며 민주적이지 못한지에 대해서 낱낱이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이러한 소설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조지 오웰은 버마에서 영국의 제국 경찰로 일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리와 런던에서 빈민들의 생활을 같이 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제국주의에 반대했고 또 억압하는 빈민들과 약자들을 억압하는 체제에 대해서 아주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에 볼 때 소비에트 공화국은 전혀 사회주의답지 않았고 그리고 인민들을 해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부패와 억압의 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단지 소비에트 공화국을 비판하는 소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소설을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소비에트 공화국의 그러한 상징과 어떤 비유를 써서가 아니라 누군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처음에 의도했었던 사상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차츰차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갉아먹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언론을 활용해서 그리고 비밀경찰과 같은 위협과 감시의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괴롭히게 되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한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째서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점차 나폴레옹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 사회가 부패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이 다 연합한다면 나폴레옹과 돼지 집단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책을 보면 두 가지 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이 동물들은 계명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들이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글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변해가는지 그리고 계명들이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졌는지라는 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억의 상실입니다. 물론 비밀경찰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우다와 같은 그런 세뇌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동물들은 과거에 자신이 직접 반란이라든지 그 이후에 인간 집단과의 싸움이라든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겪었었던 경험에 대해서조차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스노볼이 축출될 때조차도 스노볼은 사실은 우리의 동지였고 우리와 같이 싸웠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스킬러가 자꾸 설득을 할 때 저렇게 말하는 스킬러가 맞는 게 아닐지 헷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는 무지와 기억의 상실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권력이 부패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회가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지적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특정 권력에 의해서 부패되거나 아니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적인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접 경험했었던 사실들,
그것들을 기록하고 또 기억해서 계속 공동체에 유지시켜야 하는 그러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 동물농장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조금 길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읽지 못하셨거나 혹은 너무 어렸을 때 읽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권력이 부패되거나 아니면 사회가 더 약자들과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